빠르게 시도해보고 진짜 빠르게 손절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질 게 많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내가 만약에 잘 안 되거나 우리 회사가 잘 안 되면 직원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129와 에듀아를 운영하고 있는 주미코입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다 보니까 어떻게 직원을 채용했는지, 어떤 마케팅을 사용했는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답을 하다가 요거는 좀 속편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100억 브랜드를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10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모든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이거는 진짜 힘들었고 돌이켜보니까 이건 진짜 중요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엑기스들을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를 더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 영상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나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PDF 파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무려 8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이걸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참고해 주시고 이제 참여해 주시면은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작하고 배웠다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르는 게 훨씬 많았거든요. 완벽하게 알고 브랜드를 시작한 케이스가 전혀 아닙니다. 1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문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진짜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브랜드 운영하는 걸 너무 다 알고 시작했으면 저 못했을 것 같거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리스크도 너무 많고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그걸 또 반복하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의 브랜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난 진짜 해보고 싶다. 나는 진짜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너무 기다리시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실전에서는 진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하나씩 깨부수면서 배우면 됩니다. 물론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준비만 계속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것도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배우고 시작을 했냐보다는 시작한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배우냐인 것 같아요. 저처럼 한번 저질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옷보다 고객이 원하는 옷을 봤다입니다. 이건 제가 브랜드 운영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건데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만들면 고객님들이 다 좋아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자신 있어서 이렇게 출시 전에 이거 되겠다 이렇게 했던 아이템들은 생각보다 반응이 미비할 때가 있었고 이거 판매해도 될까? 뭔가 좀 너무 아쉬운데 했던 아이템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지금 입고 싶어 하는 옷들을 만들면 고객의 범위가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많이 파는 브랜드, 그 다음에 많이 사람들이 소비해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하는 그런 옷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리뷰도 진짜 많이 보고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컬러가 반응이 좋은지, 어떤 핏을 좋아하시는지, 조금 보완해야 될 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가면서 시즌별로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것만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브랜드마다 목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입어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해줄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나는 판매성보다는 브랜드의 고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많이 파는 것보다 브랜딩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고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제가 만드는 브랜드를 생각을 했을 때는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기보다는 대중성으로 많이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의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지점은 고객분들이 입고 싶은 옷인데 브랜드의 색깔이 잘 보여지는, 저는 그 중간 지점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가 터졌을 때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 잘 되는 아이템이 하나 나오면 그 기회를 최대한 어떻게든 끈질기게 가지고 갔던 것 같거든요. 예상보다 반응이 확 오는 아이템들이 생겨요. 저는 그때 와, 잘 됐다, 나이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바로 왜 잘 됐는지를 봤습니다. 디자인 때문인지, 가격 때문인지, 핏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인플루언서 분들이 입어주셔가지고 되게 화제성이 생겼나? 이런 원인 분석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면 진짜 빠르게 확장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가 어떤 아이템이 터지면 뭔가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컬러를 좀 추가해 보든지, 판매성이 있고 좀 길게 갈 수 있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생산이나 베트남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확 낮춰서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팔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과 비슷한 니즈를 가진 상품들도 빠르게 기획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의 약간 효자 아이템 중에 로고 패치 후드 집업이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엔 첫 출시를 후드 집업으로 했는데 처음엔 반응이 좀 미비하다가 갑자기 이게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컬러를 정말 많이 넓혔고 진짜 컬러가 많거든요. 사이즈 확장도 되게 많이 했고 요 로고를 가지고 캡 모자에도 넣고 뭐 후드티도 만들고 반팔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에 되게 카테고리 범위를 엄청 넓힙니다. 그러면서 브랜드의 시그니처 그런 로고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가 잘 되면 그게 왜 잘 됐는지를 빠르게 분석해서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트 상품 하나가 나오는 거는 사실상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을 어떻게 확장시키냐는 진짜 운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된 아이템이 생기면 분석하고 빠르게 확장하고 다음 상품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약간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숫자를 많이 봤다 입니다. 패션 브랜드 대표라고 하면 숫자보다는 옷을 많이 보고 예쁜 거 많이 보고 그래픽적인 영감을 많이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숫자를 보는데 쓰고 있거든요. 매출이 얼마인지,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이 제품의 재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러면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더 소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숫자를 보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특히 매출만 많이 나온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100억을 팔아도 재고가 너무 많이 남거나 마케팅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서 마진을 줄인다든지 약간 이런 이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상품은 감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품이 잘 되고 있는지는 결국 숫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언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답은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갈증을 너무너무 느꼈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시트 만드는 작업에만 몰두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벌 거고 그다음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열을 한 다음에 아, 이쯤 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시트대로 정말 그렇게 현금 흐름이 생기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문과라서 숫자 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숫자만 보면 멀미가 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직원들을 원팀으로 만들었다입니다. 브랜드가 작을 때는 대표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회사가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 팀이었어요. 직원 개개인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직원들이 같은 목표를 보고 움직이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회의할 때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이 목표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과 미션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이 회사에서 성장했을 때 어떠한 베네핏이 있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또 같이 그려주려고 합니다. 다 하는 일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모두 자기 일만 하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원팀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100억이라는 숫자도 사실 저 혼자 만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같은 목표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같이 달려줄 저희의 내년 목표, 그다음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는 다 똑같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매 회의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을 갈 때마다 아니면 개인 면담을 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각기 다르면 일을 할 때 진짜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번 돈을 다시 재투자했다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저도 와, 나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이 크기 위해서는 자금이 계속 조달이 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목표 매출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매출을 이루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아마 저희 회사 재무제표 보시면 이 회사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브랜드에 또 재투자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에듀야 라는 브랜드가 됐고, 투자를 한 만큼 또 에듀야가 또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목표 매출이 또 크게 올라가게 되고, 아무튼 이런 선순환을 계속 겪었습니다. 목표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량도 늘려야 되고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그럼 그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되고 마케팅 비용도 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는 사실 매출이 더 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되게 예민할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돈 관련된 거잖아요. 뭐 남는 것도 없이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건 리스크가 되게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앞뒤 끝을 안 보고 그냥 달려가는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성향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돈을 많이 쓰는 것과 투자를 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돈을 썼을 때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보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쓰는 돈은 의미가 없죠. 저도 사실 막 엄청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돈을 투자를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의 판단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지 그래도 투자한 만큼 계속 회수를 하게 되고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물론 다 투자를 한다라고 사실 저는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하면 회사가 좀 더 커지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번 돈을 계속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워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7번째는 플랫폼을 잘 활용했다입니다. 진짜 플랫폼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초반에는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고 예쁜 옷을 만들어도 브랜드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자사몰 플레이를 계속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입점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신사 단독이어가지고 무신사랑 29cm, 무신사 글로벌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크림이라든지 지그재그, W컨셉 다 입점을 해서 저희 브랜드를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수수료면은 진짜 영업이익이 더 남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수수료를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타 광고도 엄청 많이 돌려야 되고 시딩도 많이 돌려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도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것보다 유입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인플루언서나 내가 연예인이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일반인이 브랜드를 했을 때 누가 저를 알고 저희 브랜드 자사몰까지 들어와요. 저는 플랫폼에 그 방대한 고객분들을 입점을 하면서 만나보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초반에는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많이 팔고 많이 알려지는 데 집중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마진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알아야 저희를 다음에 또 소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좀 겁먹지 않았던 것 같고요. 랭킹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이나 프로모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판매량이 올라가고 랭킹이 조금씩 잡히니까 전체적인 매출 볼륨이 커지더라고요.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에서 또 다른 제품들도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 확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성장을 하면은 그만큼 브랜드들도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무신사 입점했을 때가 한 3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전에 무신사보다 지금의 무신사가 훨씬 크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덩달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자사몰만 운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수수료도 적고 마진이 더 남을 수는 있지만, 브랜드 초반에는 그 유입되는 규모 자체가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 플레이는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한 장 팔아서 얼마를 남길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더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그 플랫폼에 있는 고객분들을 저희의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저희의 인스타그램을 또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또 주미코 인스타에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저보고 막 무신사 직원이세요? 약간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무신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브랜드가 많이 성장을 해서 정말 감사한 그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8번째는 글로벌을 봤다입니다. 처음에는 국내 시장을 감당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을 본 건 아니었어요. 국내에서 조금씩 인지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면밀히 봤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다 이런 인식이 또 있어야 글로벌에서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브랜드를 더 크게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해외 시장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패션은 SNS로 국경을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일본, 중국에서는 이미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확산의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해외 고객들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각 국가별로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번역만 해가지고 판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아하는 컨텐츠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위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샤오홍슈를 운영해야 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글로벌 시장이 좀 커지면 베네핏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회사는 상반기에 국내 매출보다 글로벌 매출이 훨씬 큽니다. 결론은 국내에서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게 먼저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그런 질문도 되게 많으셨어요. 일본 진출을 어떻게 하게 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입 쪽을 먼저 두드렸어요. 사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도매상이 브랜드의 제품을 좀 많이 사가되 그 대신 좀 싸게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조금 반응도를 체크를 하다가 무신사 글로벌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때는 브랜드에서 많이 입점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는 이거 무신사가 하면 무신사 글로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빠르게 입점을 했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일본 시장을 하다 보니까 129가 일본에서 좀 자리 잡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제가 좀 더 길게 풀어볼게요. 9번째는 잘 되는 것만큼 안 되는 건 빠르게 버렸습니다. 저도 진짜 실패한 게 진짜 많거든요. 이 시즌에 이 옷은 한번 내가 진짜 내고 싶으니까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재고 막 이만큼 쌓이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선택한 것만큼 다 잘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안 되는 거에 시간을 계속 쓰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매몰 비용인 것 같아요. 매몰 비용이 뭐냐면, 내가 쓴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그거를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자. 이만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더 큰 시간과 더 큰 비용을 소요를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시도해보고 안 되면 진짜 빠르게 손절하는 편입니다. 모든 결정을 마칠 수는 없어요. 대신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빠르게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앞으로의 돈과 시간을 더 쓰지 않는 것, 그게 저의 약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사실 대표가 하는 모든 결정이 정답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 안기다 보면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포기하고 빠르게 인정하고 바꾸는 편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려고 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장녀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회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책임들을
질 게 많고 리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뭔가 너무 번아웃에 빠지고 하면은 회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대표가 건강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개개별에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의 미래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이런 걸 도와줘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죠. 내가 만약에 잘 안 되거나 뭔가 우리 회사가 잘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은 어떡하지? 약간 이런 뭔가 그런 책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대표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사업을 계속 전개를 하려면 대표의 마인드가 되게 건강해야 되고 대표가 계속 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번아웃이 와버리면은 이 많은 지금 벌려놓은 일들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스트레스를 되게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해요. 뭐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탈출구를 찾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진짜 스트레스가 좀 덜한데 작년에 저희가 막 성장하는 과정에는 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너무 많고 좀 걱정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은 건강과 스트레스를 항상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보너스 느낌은 아니고 요거는 저의 약간 소신 발언 이걸 말하면 조금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건 정말 인복이라고 생각해요. 운이고 근데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잘 유지를 하고 잘 함께 할 수 있냐 이거는 또 대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기에 좋은 제품들이 나왔던 것들,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들 모두 저에게 찾아온 너무 우연한 기회고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운은 제가 선택할 수 없는데 그 운을 기회로 만드는 거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제품 하나가 터졌는데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든지 뭔가 그 회사가 그 기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사실 너무 아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몰라도 그 기회를 항상 잡을 수 있도록 밑바탕을 계속 다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정말 잘해서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기까지 왔다기보다는 그 기회들을 계속 잡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100억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100억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했던 10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똑같이 다 이제 했다고 안 됐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저도 처음에 브랜드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취지와 의도로 만들어본 영상이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는 봐주시지 마시고 뭔가 제 영상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뭔가 문의사항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DM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상으로 그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